저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10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는 거죠. 뒤에 가니까 이제 진짜 전체에 대한 정리도 한번 네. 나오는 것 같고요. 에필로그를 내가 봤는데 네. 에필로그 보니까 쫙 정리를 하죠. 정리가 되더라.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 박사님이 보실 때는 네. 전체의 흐름상 이 사람, 이 저자의 뭐랄까 주장이랄까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삶의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10장에서 네. 내가 인상 깊었던 내용 읽어볼까요? 네. 10장 맨 마지막 부분이요. 10장의 제목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예요. 이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는 것은 이게 뭐 음성을 분명하게 하고 뭐 생각을 잘 정리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삶의 혼돈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서라. 혼돈의 바다를 정조준하라.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지도에 표시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 주의 깊이 관찰하며 앞으로 나가라. 항상 솔직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네. 이 말은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 지금 당장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정확히 알려주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혼돈스럽다. 그걸 인정하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대신에 정면으로 돌파하라.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라. 우물쭈물하고 피하고 그렇죠. 숨거나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라. 그게 이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는 요장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네. 11장 법칙 11은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대개 스케이트보드는 주어진 장소가 아니라 기존의 그 어떤 공간을 활용하거나 또는 뭐 계단이나 난간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자꾸 어른들이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스토퍼를 이렇게 갖다 세워 놓는다는 거야.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것도 못하게 되고, 보기 흉한, 이제, 어떻게 보면 조형물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스케이트보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놀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위험한 놀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험을 하게끔, 그러니까 사람은 위험한 걸 원래 좋아한대. 위험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위험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당하거나 아니면 옳지 않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안 하거나 그러한 것에 온순하게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여기. 네. 예, 11장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나오고 가부장제 나오고 이게 뭐냐면 전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질이랄까 성향 그것이 물론 언제나 옳거나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순작용한 게 있다는 거야. 예. 이제 요즘에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는 그것이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억압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억압한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최적화되면서 문명이 발전돼 왔다.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다 뭉개버리고 똑같이 하자.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동일시?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 그런 걸 동일시하는 북유럽의 예를 봐도 남녀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나라를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남자는 남자의 생물학적 그 기질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생물학적 기질이 있고 그걸 우리가 오히려 서로 어떻게 보면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서로의 특징을 인정해 줘야 될 때 그때 오히려 잘 되고 이 국가나 또는 문명도 발전한다. 그 부분 읽으면서 네. 나도 생각을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페미니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사회 운동으로서
이제 의식으로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나는 내가 그쪽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난 반발할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성이 차별받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거든. 아직도 이게 완전히 개선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확연하게 존재했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단순히 이 사회 구조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이분은 이제 다룬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 그리고 생물학적 특징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냐고. 힘들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반대로 다시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생각해 봤더니만 그래서 내 나름으로 내린 결론은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이지.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거예요. 개인의 능력. 네,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능력과 역량과 실력이지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한 말로 그냥 내 삶을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니까 니는 네 삶에 집중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보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책의 요 챕터에서는요,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공격한다고 쓰면 안 되겠다.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그 사상 자체, 그 주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남녀 차별 자체를 어떤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보는 것을 이 사람은 반대한다. 그렇죠. 요즘 페미니즘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 계급 갈등이 아니라는 거지. 성 갈등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분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계속 이걸 구조적 갈등으로 보고 이 대결의 논리로 가면 불행해진다. 당신 개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 그거는 일단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고 책에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당신 능력과 당신의 문제로 보라.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 있다 보면 특히 남자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들이 너무 유약하게 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문제 뭐냐면 오이디푸스 그거를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머니의 연민이 남자 아이들을 너무 유약하게 만든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은 다 이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너는 잘못 없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면서 엄마가 아들을 끊임없이 뒤에서 돌봐주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약간은 되게 좀 생각해 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거의 한국 사회에서 지금 20, 30대 남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못 하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나 높아. 네. 그리고 여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아이를 낳아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역할을 못하는 남편까지 내가 데리고 같이 살아야 되나. 그렇죠. 여기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즘 20대, 30대 한국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 여성들한테 부과되어 있는 이 과도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여자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걸 왜 내가 감당을 해야 하나?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그 부당함을 내가 감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여자도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훌륭한 남자를 또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여성들도 맞는데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그런 여자들의 요구에 네가 반응할 정도의 능력을 키워라 이거야. 그거를 자꾸 사회 탓하거나 문제 이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이 11번 11번째 법칙은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페미니즘과 그 다음에 막시즘의 연결,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의 사상까지 다 다루잖아요. 여기서 보면 데리다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 특별히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막시즘에 빠지게 된 게 소련의 그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진 면목을 그들이 면목이지. 외면하거나 안 보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걸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봐라. 지나치게 회귀를 하려고 하면서 좀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의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과정에서의 정당성보다는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게 훨씬 파괴력이 크게 그거를 또 우리가 종종 자꾸 이용해.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소설, 심지어 디즈니 아이들 보라고 만든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남자 여자가 대립적 관계로 나타난다거나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투쟁하는 관계.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지. 종속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자는 이런 부조리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준다는 거야. 이게 자 무의식 중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 사회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그냥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도 못 찾고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참. 근데 저는 결국에 저는 이 12번째 법칙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는 자기 딸의 그 아픈 얘기잖아요. 나도 봤는데. 그리고 이 책 다음에 나오는 질서 너머 보면 질서 너머는요 자기 아픈 얘기예요. 이 책 쓰고 나서 자기가 또 엄청 아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이성적인 어떠한 또는 논리적 구조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자기 경험 삶에서 네. 그래서 나는 참 존경스러운 게 나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통과 그쵸. 환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자기 딸이 그 아픈 관절염과 그 소아 관절염을 극복해내는 과정과 거기서 그 부모로서 겪는 고통 그리고 그거를 자기 내담자와 또 내담자의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누는 이 얘기들이 12번째 법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때로는 인생이 참 고달픈데 그래도 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 마주칠 때 그 고양이와 함께 잠깐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가치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저는 탁 들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그냥 꼰대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삶에서 겪어내는 고통 속에서 이겨내는 하나하나의 방식들이 내면화돼서 이 책이 쓰여진 거구나 하는 이 사람이 자기 개인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냈는가에 절절한 이야기가 이 책을 오히려 진정성을 좀 느끼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 맞아요. 그죠?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 박사님과 함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다 끝내게 됐습니다. 이제 끝내면서 오 박사님 혹시 개인적인 정리를 할까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우리 최대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죠? 행복하게 사는 법 나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도망가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물쭈물하면서 미루지 말라. 그리고 정직하게 맞서라. 그렇지. 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남 탓하고 싸우고 싸울래 그냥 받아들일래. 이거 생각 잘해야 되는데 비겁한 일은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그렇죠.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거지 뭐. 극복할래.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라. 인생은 고통이래. 그러니까 그 고통인데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고통에 무릎 꿇거나 고통 자체를 합리화하거나 거기에 그냥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제가 혼돈의 해독제인가 봐. 인생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인데 그래서 고통에 무릎 꿇거나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방법은 어리석은 방법을 가지면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아주 직시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옳은 방법으로 가라. 근데 이 얘기가 그냥 꼰대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고통 속에서 발견한 교훈이라는 것이 이 책이 주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인용한 거 마태복음 6장 산상수. 요거 목사님 읽어주고 우리 요거 끝냅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박사님. 긴 책을 읽으시느라고.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